예, 감사합니다. 김영일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기도연설을 해주신 신사 신명씨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세르비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에 대한 그 발제문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에 굉장히 좀 적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잠을 좀 구할 예정입니다. 우선 두 분 발제자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저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아리스테우 워커 참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발제문에 보니까 동양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계속 북한 당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봤다는 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어떤 제기를 하는지 당국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북한 당국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음 방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저 또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료를 틀을 만들 때 어떤 협조를 해주실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잭 랜들러 선생님께도 질문 드리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그래서 좀 전에 일본에서 만든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ICNK라고. 저희도 국제적인 기구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사무소한테 연락을 했는데 잘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잭 랜들러스는 그 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하고 같이 저희를 막말해서 무리를 할까요? 끼워주실지. 아까 휴먼라이츠 와치하고 사면위원회의 어떤 갈등 관계 얘기했는데, 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NGO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좀 경쟁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게 많은데, 아무튼 저희도 좀 더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좀 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제 토론을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앞서 말한 분들의 어떤 사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주로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정책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한 식으로 저희 토론을 작성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은 이 9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편집 좀 잘못돼가지고 그림이 좀 상단에 올라가 있네요. 네, 제가 북한에 살고 있을 때 이 보고문을 직접 봤습니다. 북한에서 이걸 보고문이라고 하는데, 공개 처형을 할 때 각 마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개 처형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그런 유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봤고, 또 공개 처형 현장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먼 거리에서 봤다는 기억이 나는데, 예, 1990년대 이런 공개처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함흥이라는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게 총살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공개처형을 했고, 교수형도 또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너무나 좀 단순한 이유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어떤 사람들 때렸다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여기로 가면 경찰서, 북한에서는 보안사라고 하는데, 직원의 집을 들어가서 절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집단 농장에서 옥수수를 절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전기선을 잘랐다든가. 여기 민주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이유가 공개처형 될 만한 어떤 그게 되지도 않죠. 공개처형 자체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눈과 입을 다 가려워서 나와요. 팔도 다 이렇게 결박되면서 나오는데, 그 옆에서 바로 현장에서 심판을 하는 거죠. 북한의 경찰이 어떤 제목이 있어서 공개청에 처한다 하면 바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죄는 어떤 변론도 할 수 없고, 또 변호사도 없어요. 변론도 할 수 없고요. 그냥 죽어야 된다 하면 죽는 거예요. 또 북한에 살고 있을 때는 저희가 변호사란 그 용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론이 필요하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당국에서 일단 죽어야 된다고 확정해버리면 죽어야 되는 죄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외부 사회의 어떤 자유로움이라든가 이걸 비교를 못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찾다가 보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때 굉장히 용기 있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여기 인터넷에 올렸던 것 같아요. 예, 그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005년부터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켰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유엔 총에서 만든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만든 결의안과 달리 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역시 이런 그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반박 많이 해왔고, 물론 이게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안 자체도 북한이 굉장히 많이 집행을 안 하고 반박해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에 4월 13일 북한에서 은하 3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미사일 실험이잖아요. 2006년에 그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완전히 위배되는 어떤 그런 행위인데, 북한은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가 어떤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제재 의사를 이렇게 밝히니까 북한 역으로 또 다른 어떤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 제3차 핵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국제사회에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제재가 가해졌는데, 또 그러니까 북한에 가할 어떤 제재가 남아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고립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가 북한에 큰 어떤 자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에는 전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북한도 정말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와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 내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의 어떤 위기가 북한을 하여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외부를 향한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 이론이 될 수 없는 그런 제약 요건을 한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짚어봤습니다. 먼저 예전에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맹목적인 어떤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 김일성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인정해주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김일성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죽고 북한에 엄청난 주민들이 어떤 대량 아사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맹목적인 충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북한 사회 자체가 아주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인데 내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에요. 모든 게 시장에 어떤 의존해서 살고 있고, 정부의 어떤 국영 공장이라든가 농장, 상점 모든 게 다 스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다 농민 시장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